3이라고 써있죠? 온도와 생물이라고 써있어요. 온도와 생물. 온도와 생물은 앞에 뭐 빛이라고 하는 변수랑은 좀 많이 달라요. 거의 뭐 비슷하게 가서 온도와 생물은 일반적으로 온도가 높을수록 생물들이 살기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맥시멈 온도가 있죠. 맥스 온도가 대부분 한 37도에서 38도 정도 요 정도를 넘어가면 생물이 살기 힘든 상황이라는 거는 경험상 알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온도가 예를 들어서 뭐 한 0도에서 10도 정도에서 주로 서식하는 애들 10도에서 20도 정도의 기온을 나타내는 지역에 사는 생물 20도에서 30도 정도에 사는 생물 이 생물들이 예를 들어서 같은 종이더라도 같은 종이었다. 처음에 여기 우리 그림에도 여우 그림이 나오는데 같은 종의 여우였는데도 이런 환경에 살던 여우와 이런 환경에 살던 여우와 이런 환경에 살던 여우들이 형태가 그러니까 처음에는 미미한 변화가 생겼을 텐데 시간이 지나면서 나중에는 어떻게 됐다? 종의 분화가 이루어질 정도로 완전 크기와 모양이 달라져 버렸다라는 얘기야. 거기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게 지금 온도라는 거고요. 여기 그림에 보면 북극여우와 온대여우와 사막여우까지 나왔어. 그지? 그래 안 그래? 자 거기 보세요. 온도의 적응, 온도와 적응이라고 써있는데 온도에 적응이라고 써있는데 개구리, 온도는 물질 대사에 영향을 주므로 여기 줄 거봐. 이 온도라는 게 왜 이렇게 큰 영향을 주냐면 온도가 생물의 물질 대사에 영향을 준단 말이야. 우리 물질 대사가 뭐라 그랬지? 생물체 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이라고 얘기했었지. 그지? 따라서 생물의 생명활동은 온도에 영향을 받는데 동물의 적응을 보면 개구리, 곰, 박쥐 등은 추운 겨울이 오면 겨울잠을 잔다라고 돼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오른쪽에 써 있어. 개구리와 같은 양서류들은 추운 겨울이 오면 물질 대사가 잘 일어나지 않다 보니까 겨울잠을 자지만 곰, 박쥐, 다람쥐 이런 애들은 먹이가 별로 없어서 괜히 그 시간에 살아남아서 얼마 되지 않는 먹이를 찾아다니느라고 에너지를 소비하느니 그냥 에너지 소비량을 최소화시킨 상태로 동면에 들어가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는 얘기죠. 그지? 그리고 기러기와 같은 철새는 계절에 따라서 살기 적합한 지역으로 이동한다라고 돼 있고요. 뭐 나마쿠와 카멜레온은 어쩌고저쩌고 써 있는데 그러니까 카멜레온은 온도가 높을 때는 몸색이 밝아져서 색깔이 밝으면 햇빛 흡수보다 반사가 많아지는 거 알죠? 그 다음에 온도가 너무 낮을 때는 어두워져서 열을 흡수한다고 돼 있어요. 그 다음 줄거 봐. 밑에 사진하고 연결되는 거라서 줄거란 얘기야. 추운 지방에 사는 정온동물은 정온동물이 뭔지 알죠? 주변 환경이 변하더라도 체온이 일정한 생물 깃털이나 털이 발달되어 있고 그러니까 조류와 포유류가 우리 흔히 정온동물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지. 피하 지방층이 두꺼워 몸에서 열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는다. 밑에도 사진 보시면 북극여우는 어때요? 몸집도 좀 크고 털도 많고 결정적으로 귀가 작아요. 귀가 열이 빠져나가는 가장 전형적인 통로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런데 사막여우는 어때요? 일단 발도 작고 왜냐면 지면하고 접촉하는 거를 줄이려고 그러는 거야. 그리고 좀 많이 떨어져 있고 지면에서 많이 떨어져 있고 얼굴도 작고 귀도 큽니다. 귀가 큰 이유는 뭐 때문이야? 사막여우는 몸집이 작고 몸의 말단부가 커서 열을 잘 방출한다 라고 돼 있어. 그죠? 이런 것들도 뭐 서식지에 따라서 온도가 다르니까 이렇게 변해간 거다라는 얘기예요. 자, 요 여우들 얘기 잘 해놓고요. 여기 뭐 추운 데에 사는 북극여우 뭐 온도가 좀 매칭은 안 되지만 근데 온대지방에 사는 여우 우리가 흔히 뭐 말고 있는 그 불여우? 불여우 이거 뭐라 그러냐? 얘는 이름이 아예 사막여우라서 뭐 사막여우 얼마나 봤어 실제로? 엄청 작아. 요만해. 한 3개월 된 고양이만 해. 한 3개월? 내가 보기에는 들면 1kg도 안 나갈 것 같아. 진짜 본 적이 없어요? 서울대공원 가면 딱 그 들어가자마자 얼마 안 되는 곳에 있는데 걔네랑 뭐지 그
미어캣도 아니고 뭐 이상한 하여튼 뭐 앞다리 두고 쓰고 막 그런 애들 미어캣 말고 또 있거든. 걔네들이 그 입구에 있더라고. 자, 이번에는 온도에 영향을 받는 식물 써 있습니다. 기온이 매우 낮은 툰드라는 거의 이제 북극기후, 극지방기후, 극기후라고 하는데 그쪽에 사는 털송이 풀은 꽃에 털이 나 있어 체온이 낮아지는 것을 막는다. 과연 이 털이 체온 낮아지는 걸 막는 건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합니다. 낙엽수는 기온이 낮아지면 단풍이 들고 잎을 떨어뜨리지만 상록수는 잎의 큐티클층이 일종의 코팅된 층 같이 돼가지고 되게 잎이 두껍고 뺀질뺀질합니다. 마치 가짜 식물처럼, 그지? 여기 지금 동백나무 나와 있는데 두꺼워서 잎을 떨어뜨리지 않고 겨울을 그대로 납니다. 이제 저기 여수 오동도 이런 데 가면 되게 많습니다. 이 동백꽃. 여수 오동도 가봤어? 여수 가봤어? 여수에 가면 이상한 길다란 뚝을 지나가면 섬 하나가 나오거든? 거기 가면 대부분 가보는데. 근데 거기 가면 동백나무가 되게 많다고. 물론 거기 아니라도 남해안 지역에 몇 군데 가보면 이 동백나무들이 많습니다. 참고로 중부지방에는 동백나무 없어요, 거의. 관상용으로 심은 사람들 아니면은 식물원 같은 데 아니면 없습니다. 왜냐면 이게 자생할 수가 없어, 기후상으로. 얘네들도 적당히 추워야지 살지 열나 추우면 못 살아. 뭐 큐티클층이 있던 말던 그거 어쩌라고 추워 죽겠는데. 그래서 주로 남해안 일부 지방에 서식하는 나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좀 이제 어디서 주워 들은 애들은 그런 질문합니다. 선생님, 그러면 여기 소설 김유정의 동백꽃은 뭔가요? 알아? 알지? 참고로 김유정 문학관이 어디 있는지 알아요? 강원도 춘천에 있습니다. 춘천이면 추울 거 아니야, 서울보다. 그럼 거기 나오는 동백꽃은 뭐야? 그렇잖아. 지금 이 동백꽃은 동백나무는 주로 어디 산다고? 남해안 일부 지역에 산다고. 춘천이면 서울보다 더 조금 북쪽이면 북쪽이지 남쪽은 아니야. 한 번도 궁금해 본 적이 없지. 강원도에서는 메밀꽃을 동백꽃이라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이름은 제목은 동백꽃인데 실제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메밀꽃이라고. 메밀꽃을 동백꽃이라고 한대, 걔네들. 강원도에서. 뭐야, 이 얘기 처음 들었어? 메밀꽃 핀 무렵이라고 본 것 같거든요. 거기는 그건 이제 이효석 선생님이 쓴 소설이고 내가 말한 거 김유정인데 거기도 강원도 봉평이니까 거기도 메밀꽃 필 무렵. 춘천 쪽에서도 거기서 이렇게 멀지 않기 때문에 멀지. 강원도는 옆 동네라도 차로 1시간이야. 예를 들면 강원도 홍천군이 어디 붙어있는지 알아? 강원도 홍천군? 들어본 적 있지? 경기도랑 붙어있거든? 경기도 양평군하고 강원도 홍천군이 붙어있거든? 근데 홍천군이 지도상에서 가로로 길어. 홍천군의 서쪽은 양평군이랑 붙어있거든? 동쪽 끝은 어디랑 붙어있는지 알아? 강릉시랑 붙어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동쪽 끝부터 여기까지가 다 홍천군이야. 이렇게 돼있나? 아마 그럴 거야. 그러니 홍천 산다 그래도 동쪽 끝하고 서쪽 끝은 완전 달라요. 이건 설악산 넘어가기 바로 직전까지 홍천군이야. 설악산이고 아니고 오대산. 양평 넘어서부터. 선생님 집에서 차로 한 40분 달리면 홍천이거든. 40분. 고속도로 가면 40분도 안 걸리고. 근데 강릉하고 맞닿아 있는 거 보고 경악을 했어. 아니, 누가 우스갯소리로 그 얘기 하더라고. 이번에 김포를 서울로 어쩌고 막 요새 뉴스 나오잖아. 그러면 서울에서 김포까지 거리랑 서울에서 양평까지 거리랑 비슷한데 양평도 서울로 해주지. 그러다가 사람들이 이제 얘기가 점점 꼬리에 꼬리 부는 거야. 양평까지 하는 김에 홍천도 합쳐주지. 홍천이랑 강릉이랑 붙어있는데 좀 더 선심 써서 강릉도 서울이라고 하지. 비비 꼬는 거지. 왜 그냥 다 서울이라 그러지? 입어 벌리고 뭐 서울. 그런 말이 가능한 게 뭔지 알아? 서울역에서 충북 청주 근처에 오송역이라고 있거든. KTX역. 오송역에서 서울역은 좀 오가고 서울역에서 KTX 타고 경부선 타고 가면 그 다음 역이 고속레일만 얘기하면 광명역이거든. 광명역에서 오송역까지 청주 근처에 있는 오송역까지 15분 걸려. KTX 타면. 내가 한번 탔다가 처음으로 탔을 때 이게 말이 되냐? 막 이랬거든.
7시에 광명역에 도착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 열차를 타고 저기 전라도 익산에서 올라오고 있었거든. 근데 익산에서 광명까지 1시간 1분 걸린다는 것도 신기하긴 했는데 아니 5성까지 왔는데 15분밖에 안 남았어. 아니 지금 내가 충청북도에 있는데 15분 만에 광명이면 서울에 붙어있는 동네거든. 이게 말이 돼? 되더라. 바로 오송역에서 설마 한 10분 지났는데 내릴 준비하려는 거야. 뭐지? 진짜더라. 야, 뭐 돈만 내고 비싼 비용을 감당을 하면 어디든지 다 금방금방 갈 수 있어요. 자, 아무튼 그 지역에 가게 되면 이 동백나무, 그 동백나무라고 써있는, 걔는 동백나무라고는 안 해. 동백꽃이란 말 쓰는 거지. 하여튼 그쪽에서는 메밀꽃을 동백꽃이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결론은 김유정의 동백꽃이 실제로는 이 동백이 아니라. 자, 그 다음에 물과 생물. 물은 생물체를 구성하는 성분 중에서 가장 많고 생명 유지에 반드시 필요하므로 생물은 여기 줄거. 생물은 몸속의 수분을 보존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적응을 했죠. 우리도 피부라는 걸 만들었고 식물 같은 경우는 살짝 니네 식물도 보면 잎이 있으면 잎의 윗면과 아랫면의 색깔 좀 다른 거 알죠? 여기는 햇볕을 직접 받다 보니까 또 빗물이 직접 들어오다 보니까 약간 코팅된 측면이 있는데 그걸 큐티클층이라고 부릅니다. 알겠지? 자, 여기 동물에 적은 거 봐. 수분 증발 방지를 위해서 파충류는 몸의 표면이 비늘로 되어 있다. 조류와 파충류의 알은 단단한 껍데기로 덮여 있다. 곤충은 몸 표면이 키틴질로 되어 있고 뭔지 알지? 곤충 몸쪽에서 이렇게 만지면 뺀질뺀질한 부분들이 있단 말이야. 그것도 일종의 뭐 천연 셀룰로즈 같은 그런 재질로 되어 있다는 뜻이고 또 키틴질 바깥쪽 층에는 큐티클층이 있는 경우도 있다고요. 그 다음에 수분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사막에 사는 포유류는 오줌이라는 것을 안 놉니다. 그래서 어떻게? 오줌하고 똥하고 적절히 섞여있는 요산이라는 걸 분비한다고. 여기 농도가 진한 오줌이라고 돼 있지? 응? 하여튼 그런 거를 분비한다라고 돼 있고요. 그 밑에 식물도 대부분의 육상식물은 뿌리, 줄기, 잎이 발달되어 있어요. 필요한 물 빨아먹기 위해서 뿌리. 그죠? 또 물에 사는 식물은 물속에 있으니까는 물을 굳이 빨아들일 필요 없잖아. 뭐 뿌리, 줄기, 잎이 뚜렷할 필요도 없어서 관다발이나 뿌리가 잘 발달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에 둥둥 떠있기도 하잖아요. 그죠? 대신에 또 통기 조직이 발달하였다. 연꽃 얘기 나오고 있죠? 응? 혹시 우리 먹는 반찬 중에 연근이라고 있는 거 알지? 이렇게 돼가지고 구멍 숭숭 뚫린 거. 그게 연이란 식물, 연이란 식물의 뿌리일까요? 줄기일까요? 잎일까요? 잎은 당연히 아니겠지. 연잎은 알잖아. 크잖아. 뭘까요? 힌트, 연근. 뿌리. 함정이었어. 이름은 그냥 사람들이 몰라서 붙이고 원래 우리가 먹는 게 줄기랍니다. 뿌리라고 할 만한 게 별로 없어. 연꽃은. 그래서 우리가 먹는 연근이 사람들이 연근이라고 이름 붙여놨지만 실제로는 연줄기라는 거. 그래서 구멍이 숭숭 뚫리는 거야. 물에 뜨기 좋게. 알고 있었어? 몰랐지? 응? 응? 학교에서? 뭐라고? 어떤 개그를 쳤어? 기억은 안 나는데 아무튼 우리가 말한 연근은 원래는 연줄기라고. 그런 게 또 뭐 있을까? 감자하고 고구마도 다른 거 알지? 우리가 먹는 건 고구마는 뿌리입니다. 감자는 뭘까요? 땅속으로 뻗어있는 줄기예요. 땅속 줄기라고 부릅니다. 뭐 그런 게 있다고. 그런 거 몇 개 있는데. 마는 뭐예요? 마늘도 줄기일걸? 아니 마요. 마는 내가 알기로는 확실히 모르겠는데 그냥 뿌리일 것 같아. 근데 확실치 않아. 우리가 찾아봐. 나도 모르겠어. 마를 물어볼 줄은 전혀 상상도 못해. 연근이랑 비슷하게 생기지 않았어요? 내가 알기로 그런데 그것도 속에 구멍 뚫려 있나? 그런 거 같기도 하고. 우엉 이런 것도 좀 애매할 것 같아. 숙제야 다음 주까지 알아와. 알았어? 시우가 알아오는데 마하고 우엉. 자, 그리고 건조 지역에 서식하는 식물은 저수 조직이 발달하였고 알죠? 알로에하고 선인장. 이렇게 물이 생물의 생장에 필요한 거기 때문에 되게 귀하면 저장하고 너무 많으면 뭐 그거 빨아들일 조직을 안 만들고 막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자, 그다음 밑에 토양과 생물. 토양은 수많은 생물이 살아가는 터전을 제공하고 토양의 무기염류나 공기, 수분 함량 등은 생물의 생활에 영향을 준다. 뭐 읽어보시면 여기는 별 문제 없이 알 수 있을 거예요. 특히 지렁이가 많이 나오면 토양이 건강한 거라고 하죠. 지렁이가 여기저기 막 뚫고 다니면서. 근데 봐도 정이 안 갑니다. 선생님도 얼마 전에 낙엽 긁어가지고 한쪽에 수북히 쌓아놨었는데 그렇게 놓고 한 달을 방치했더니 알잖아, 바깥쪽은 말랐는데 속에는 수분이 안 빠져나가가지고 막 축축하고 썩고 지렁이가 좋아하는 환경이거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되는 그 낙엽 긁는 갈고리가 2개 있어. 그걸로 보기 싫으니까 저쪽에 숲속에다 던져버리려고 이렇게 해가지고 던지는 와중에 이만한 지렁이가 5마리 나와. 나 처음에 한 마리 뱀인 줄 알았어. 진짜 굵기가 여태까지 본 부여에 의하면. 그렇다고 건강한 애들인데 죽이기도 그러니까 내가 아니 새끼들아 좀 이쪽에 좀 오지 말라고. 그래서 내가 마른 그러니까 어쩌니까 툭 떨어져가지고 햇빛에 완전 노출된 거야. 그럼 걔네들은 내가 보기에는 저기까지 가야 숲속에 들어가는데 그 사이에 말라 죽거든. 갈고리를 이렇게 건져가지고 웬만하면 손에 안 닿게 만지기 싫으니까 그래서 그냥 지표장에 던져주고 한 2마리 던져주고 그랬어. 뭐 봐도 정이 안 가요. 아유 씨 이러면서. 하여튼 지렁이하고 지네는 아무리 봐도 정이 안 갑니다. 거미는 이제 뭐 거의 뭐 바로 여기서 움직이는데 여기서 밑에서 뭐 하고 있어. 너 건들지 마라. 뭐가 이상하게 돌아다니면 뭐야 거미였네? 이러고. 자, 그리고 이제 또 제일 정이 안 갔었는데 지금은 좀 괜찮아진 게 그리마라는 그리머라고 나옵니다. 검색해보면 나옵니다. 약간 지네처럼 생겼는데 지네는 아니고 약간 뭐라 그래 송충이처럼 생긴 애인데 그것도 원래 우리 고유종이 아니래. 6.25 때 뭐 미군들 컨테이너선에 들어왔다고 하는데 지금 돈벌레라고 보통 부른답니다. 돈벌레. 근데 애들이 몸이 워낙 약해가지고 처음에 선생님이 살던 집에는 그리머가 좀 있었어. 여름에 더워서 이렇게 우통 까고 막 자다 보면 배 위에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거야. 뭐야 딱 쳤는데 느낌이 이상해. 딱 보면 애가 두동강이 나 있어. 그러니까 몸에 이렇게 단단한 조직이 없는 송충이 같은 거다 보니까 보면 되게 니네 보면 알아. 걔도 절대로 정 안 가게 생겼어. 근데 걔네들이 바퀴벌레 알을 먹는데 그래가지고 그게 집에 있으면 바퀴벌레 먹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웬만하면 안 죽이려고 하는데 이제 눈에 띄면 죽여야 돼. 지네는 근데 이제 내가 맨날 그래요. 지네 보고 막 경악을 하면은 지금 우리가 얘네들이 살던 데를 깎아서 집을 짓고 살고 있으니까 우리가 일종의 침입자인데 어떻게 그래도 매일 나오는 것보다는 석 달에 한 번 나오는 게 낫잖아. 이제 또 슬슬 나올 때가 돼가고 있거든 지금. 지네가 진짜 이만 알지? 뒤집으면 빨간 팔 짝짝짝짝 보이는 파리채로 내려줘도 안 죽어. 그래서 일부러 좀 짱짱한 파리채를 샀어. 펄렁펄렁 안 거리는 그걸로 내리치고. 그래서 우리 와이프 나 없을 때 그 지네가 나와서 감당이 안 되면 그냥 벽돌을 위에다 올려놔 버립니다. 벽돌을 눌려있는 거야. 나올 때까지. 자, 걔네들도 살려고 하는 거 아니야. 걔들이 흙 속에 돌아다니면서 구멍을 숭숭숭 내가지고 흙 속에도 공기를 주입시켜주는 거라고. 응? 가끔씩 그럴 때 있어.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예를 들어 밭이 계속 물에 잠겨 있잖아. 그럼 지렁이도 죽습니다. 질식사. 예를 들어 물이 한 3일 동안 흙 위에 물이 촉촉하게 계속 있을 정도로 물이 흙 속에 꽉 차 있다고 생각해봐. 그럼 흔히 말하는 걔네가 뚫어놓은 구멍 다 물로 차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죽는 거야. 어쩔 수 없지. 자, 오른쪽에 보면 공기에 대한 얘기도 나와 있는데, 자, 왼쪽에 있는 거는 이제 지렁이 얘기 나오면서 지렁이가 통기성을 좋게 해준다는 얘기 나온 거고, 239쪽에 보면 공기는 생물의 생활에 영향을 주며 생물에 의해 공기의 조성이 바뀌기도 한다. 거기 봐, 공기가 희박한 고산지대에 사는 사람은 평지에 사는 사람에 비해 적혈구가 많대요. 산소가 희박하니까 그 희박한 산소를 끌어 모아서 내 몸에서 좀 어느 정도는 의미 있게 쓰기 위해서 산소를 운반하는 적혈구를 늘려버린 거야. 여기 봐. 우리 주변에는 산소가 1이 있어. 그러니까 내 몸에 예를 들어서 여기 봐봐. 적혈구가 100개가 있어도 100 곱하기 1이면 105K 이렇게 가거든? 근데 고산지대 사는 사람들은 이 주변에 산소가 0.8밖에 안 돼. 예를 들어 0.7밖에 안 돼. 100개 가지고 0.7 곱하면 70밖에 안 되잖아. 그러니까 얘들을 120개, 130개로 늘리면
120 곱하기 7하면 대충 100 비슷하게 갈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적혈구수를 늘리는 효과로 부족한 걸 메꿔준다. 그 사람들은 적혈구수가 많아서 일단 혈액 속에 워낙 적혈구가 많아서 폐활량 자체가 좋죠. 자, 그리고 공기는 생물의 호흡과 광합성에 이용되고 생물의 호흡과 광합성에 의해 공기의 성분이 변하기도 한다. 숲이 우거지면 공기의 성분이 변할 수도 있겠지. 뭐 그래도 어차피 공기는 계속 흘러다니니까. 또 나무는 해충과 병균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살균 물질을 분비하는데 이 살균 물질이 뭔지 알아? 나무는 해충과 병균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일종의 방어하는 물질을 분비한다고. 이게 피톤치드라고 해요. 들어봤지? 응? 근데 그걸 가지고 뭐 사람을 치유를 하네 어쩌네 숲에 들어가서 숲의 그런 전기를 받으면 치유가 되네 이런 얘기 하는데 뭐 확인이 됐으니까 그런 얘기 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인간과 생태계, 인간을 포함하는 어쩌고 저쩌고 무슨 도덕책에 나올 법한 얘기가 쭉쭉 써있죠. 그지? 인간도 생태계를 구성하는 구성원이므로 생태계를 보존하는 게 인간의 생존을 위해서도 중요하다. 지금 무슨 얘기했냐면 앞에서 빛 얘기했고요. 온도와 생물에 대한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물과 생물에 대한 얘기했고요. 토양과 생물에 대한 얘기했고요. 좀 전까지 공기와 생물에 대한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런 게 지금 인간에게 영향을 주는 대표적인 비생물적 요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뒤로 넘겨보세요. 내신 탄탄 문제, 중요라고 써있는 문제를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굳이 풀 시간 줄 필요도 없을 것 같아서 그냥 4번 문제 바로 넘어가면 표는 생태계의 구성 요소와 특징을 나타낸 것이다. A가 뭐라고 돼 있어요? 빛에너지를 이용하여 생명활동에 필요한 양분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거. 이걸 뭐라고 하죠? 우리는 광합성이라고 그러죠? 그죠? 광합성하는 애들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생산자라고 부릅니다. 생태계 구성 요소 중에서 생산자라고 쓰면 되겠고 생산자나 다른 동물을 먹이로 하는 생물을 뭐라 한다? 소비자. 그 다음에 죽은 생물이나 다른 생물의 배설물을 분해하여 양분을 얻는 생물을 분해자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D. 생물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은 뭐라 그런다? 이렇게 빛, 온도, 물, 토양, 공기 이런 거를 뭐라고 한다? 비생물적 요인이라고 합니다. D가 비생물적 요인에 들어가겠죠? 식물은 A에 해당한다. 맞고. 그 다음에 소비자는 영양 단계에 따라서 뭐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3차 소비자 등등등으로 구분한다. 맞지? C는 분해자이다. 맞고요. D는 생물적 요인이 아니라 비생물적 요인에 들어가게 되겠어요. 답은 4번이 되겠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맞지? 그 다음 문제 별표해봐. 별표 되지만 또 해봐. 오늘 하는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비생물적 요인이 생물적 요인에게 영향을 주는 걸 뭐라고 한다 그랬어? 작용. 이 반대를 반작용. 그 다음에 생물 내에 있는 뭐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 등이 서로 영향 주고받는 거를 상호작용이라고 한다. 여기까지가 지금 두 번째 시간에 제일 중요한 내용이란 말이야. 작용, 반작용, 상호작용. 그치? 자, 그러면 기억은 뭐예요? 그림에서 기억. 기억은 작용이라고 되어 있어요. 기억, 작용. 니은이 반작용이고 그 다음에 디귿이 상호작용이라고 문제에 되어 있다고 지금 5번 문제에. 기억은 비생물적 요인이 생물에게 주는 영향이다. 맞고요. 그 다음에 니은. 가을에 느티나무가 낙엽이 지고 단풍이 드는 것은 선은 날씨가 기온이 낮아지니까 기온이라는 온도라고 하는 환경적 요인이 비생물적 요인이 생물적 요인에게 영향을 주는 기억에 해당합니다. 그지? 그 다음에 디귿과 리을은 생물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나타낸 거다. 맞습니까? 네. 디귿도 리을도 둘 다 아니 그 밑에 있는 화살표 두 개 다도 전부 다 상호작용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에 9번으로 갈게요. 바다의 깊이에 따른 해조류의 분포와 바다에 도달하는 빛의 파장과 양을 나타낸 것이다. 녹조류, 갈조류, 홍조류 그리고 거기 색깔 적색광, 황색광, 청색광으로 해놨는데
청색광이 가장 깊은 곳까지 도달한다. 맞아요? 그림 보니까 그러네요. 수심 40m 이상 한 50m 근처까지 들어가고 있는 걸로 보이네. 녹조류는 황색광을 주로 이용한다. 황색광을 주로 이용하는 건 아마도 갈조류겠지. 그지? 녹조류는 적색광이 들어오는 깊이에 딱 번식하는 게 녹조류고 보니까 녹조류라고 하는 애들은 주로 적색 빛의 파장을 많이 이용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다고요. 자, 그럼 여기서 물어보자. 녹색과 빨간색이 무슨 관계야? 색깔, 미술 시간에 공부 열심히 했나 볼까? 선생님이 중학교 때 외웠던 그 20색 상환이라고 알지? 20가지 색깔 가지고 뺑돌이 만들어 놓은 거. 몰라? 서로 반대편에 있는 색깔을 보색이라고 부르잖아. 들어봤어? 보색? 빨간색 맞은편에 있는 게 뭔지 알아? 청록색이야. 그러니까 빨간색하고 초록색 계통이 서로 반대 색깔이야. 반대 색깔이면 흡수율이 제일 높아. 내가 녹색을 뜨잖아? 녹색을 제일 흡수를 못해서 녹색이야. 녹색을 튕겨내거든. 그럼 녹색을 튕겨내니까 녹색하고 완전 반대 파장인 누구? 빨간색을 흡수를 잘하는 거라고. 그래서 서로 보색 관계인 애들을 흡수를 잘한단 말이야. 홍조류는 그러면 왜 청색을 흡수를 하느냐? 홍색, 자홍색이라는 색깔이 있거든? 색깔 중에 자홍색의 반대편에 있는 색깔이 남색이야. 남색. 파란색 계통에. 그래가지고 홍조류가 파란색 계통인 청색광을 흡수를 잘하는 거라고. 알겠지? 자, 기억 맞았고요. 녹조류는 주로 적색광을 이용한다라고 해야겠고, 흡수를 제일 잘하는 색깔이 뭐라고? 서로 보색 관계인 거라고요. 그죠? 원래는 정확히는 남색의 보색이 원래 노란색이야. 응? 니네 노란색하고 파란색하고 뒷판하는 거 알지? 우크라이나 국기가 딱 그 색깔이잖아. 밑에 노란색, 위에 파란색. 그지? 그래서 색깔이 그냥 확 띈다고. 그 다음에 잘 띄는 게 뭔지 알아? 아까 말한 빨간색하고 청록색. 응? 정록생명도 그런 거랑 관련있어요? 아니, 청록색이라고 하는 거고, 적록생명은 내가 알기로 그냥 눈에서 시세포가 그 두 개를 구분 못하는, 이게 아마 겹쳐버렸을걸? 이게 무슨 생명이야? 세계학이야? 생명이나 세계학인 사람들은 옛날에 의대 못 갔답니다. 지금 모르겠어. 피 색깔이 안 보인다며. 그것도 모르겠어. 그럼 정록생명이면 적색과 녹색이 구분이 안 된다는 얘기인데 둘 다 빨간색으로 보이는 건지, 둘 다 초록색으로 보이는 건지 알아? 둘 다 뭘로 보이는데? 그냥 어둡게 보이는데? 모르지? 어둡게 보이는 그러니까 빨갛고 초록색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그냥 둘 다 어둡게? 숙제 하나 추가. 알았지? 옛날부터 궁금했는데 왜 한 번도 검색을 해볼 생각을 해봤지? 자, 아무튼 이런 보색 관계인 거 알고 있으면 이런 데서 은근히 도움 된다고. 자, 그 다음에 10번. 표는 기후가 서로 다른 지역에 사는 두 종류의 여우. 왼쪽이 사막여우, 오른쪽에 북극여우가 나와 있는데 몸 길이가 36cm, 40. 내가 뭐 이거 그래 뭐 꼬리까지 볼 수 있겠다. 북극여우는 등치가 좀 큰 편이네요. 가는 나보다 몸집이 작아서 단위 부피당 열 손질량이 많다라고 해야 돼. 열을 밖으로 내보내야 돼. 지금 주변에서 열이 엄청 들어오는 환경이거든. 가는 몸의 말단부라는 건 손끝, 발끝, 머리끝 이런 데 얘기하는 거야. 말단부가 작아서 외부로 열 손실을 줄여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는 몸의 말단부가 커서, 맞죠? 나는 오히려 반대고. 그러니까 니은은 맞았어요. 니은은 몸의 말단부가 커서 외부로 열을 방출하는 유리하게 적용하였다. 근데 이제 북극여우는 반대로 몸의 말단부가 작아서 외부로 열을 방출하는데 방출이 잘 안 되게 해놓은 게 되겠지. 그 다음에 나는 가보다 추운 지역에 산다. 맞습니까? 딱 봐도 그렇잖아요. 환경이. 답은 니은 디귿이고요. 뒤로 넘겨서 1등급 도전 문제는 한번 해볼까요? 자, 네 문제 딱 5분 정도 드리겠습니다.
1분. 자, 1등급 도전 문제 답 한번 맞춰보도록 할게요. 1번은 개체군 A는 최소 2종 이상으로 구성된다. 맞습니까? 개체군 A에 지금 뭐로 되어 있냐? 개체군이라는 게 뭐라 했어? 사슴이 있으면 사슴 여러 마리. 근데 사슴이라는 종 하나 툭 던져놓고 그게 여러 마리 있는 건데 2종 이상이라는 게 말이 안 되지, 그지? 기억 틀렸고. 생물적 요인은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로 구분된다. 맞고. 강수량이 적어서 옥수수의 생장이 저해되는 것은 강수량은 비생물적 요인, 그 다음에 옥수수 생장은 생물적 요인이니까 작용, 가에 해당되는 거 맞겠네요. 그 다음에 뿌리옥 박테리아가 토양에 박테리아는 생물이야, 비생물이야? 생물이야. 그지? 박테리아도 생물이야, 미생물. 토양의 질소 함유량을 늘린다 그러면 생물이 비생물적 요인에게 영향을 줄 거니까 니을은 반작용이 되는 겁니다. 그럼 나에 해당하는 거 맞겠네요. 답은 니은, 디귿, 니을이 됩니다. 다시 말하지만 디귿은 뭐라고? 작용. 리을은 반작용인 거야. 답 5번 되겠고. 자, 2번. 녹조류는 갈조류보다 얕은 수심에서, 홍조류는 갈조류보다 깊은 수심에서 서식할 수가 있더라. 해조류 A는 녹조류일 것이다. 오케이. 적색광은 청색광보다 깊은 곳까지 못 가네요. 청색광이 오히려 더 깊은 데까지 가네요. 해조류 C에는 미역, 다시마가 있으며 청색광을 주로 이용한다. 참고로 미역이나 다시마 이건 외워야 되는 건데 갈조류입니다. 미역이 색깔이 뭐야? 초록색이야, 갈색이야? 초록색. 그건 데쳐서 그래. 끓는 물에 한번 데쳐서 그래. 나도 옛날에 엄청 낚였어. 나는 그게 물에 데친 거라 생각 못 해봤거든. 나 개인적으로 그 반찬을 되게 좋아해서 미역 줄거리 초록색 이렇게 깨끗하게 해가지고 초장 찍어 먹는 거 좋아하거든. 지금 말하면서 춤 나오네. 초록색을 튀니까 당연히 그게 그냥 센 건 줄 알았어. 근데 원래 갈색인데 끓는 물에 한번 데치면 초록색으로 바뀌더라고. 응? 원래 갈색이에요. 하긴 그렇긴 했어. 아니 가끔씩 해변에 떠밀려온 거 보면 절대 초록색이 아니거든, 미역이. 시장 가서 봐도 이렇게 둘둘둘 말하는 거 보면은 갈색인데 왜 집에서 나오는 반찬은 늘 물미역은 초록색인가 데친 거라는 걸 결혼하고 알았습니다. 그전까지 엄마한테 물어볼 생각을 전혀 안 해봤고 당연히 센 거겠거니. 대부분 차갑게 해서 먹잖아 그거. 그지? 아무튼 미역 다시마는 전형적인 갈조류라는 거 알고 계시라고요. 답은 기억이 되겠고. 3번. 일조 시간에 따른 식물의 개화 여부를 나타낸 거다. 붓꽃 언제 개화한대? 낮의 길이가 16시간일 때 개화한다고 써있고 국화는 밤의 길이가 16시간일 때, 낮이 짧은 8시간밖에 안 될 때. 그래서 붓꽃은 무슨 식물? 거기 나온 대로 치면 붓꽃이라고 하는 식물은 장일식물이라고 얘기를 하고 거기 나와 있는 뭐냐? 국화? 국화는 단일식물이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일자가 뭐야? 일. 날 일자. 이거는 장자지. 장일식물. 이건 뭐야? 맞나? 단자 이상해졌다. 자, 괜히 썼다. 아무튼 짧을 단자. 갑자기 짧을 단자 생각이 안 난다. 하여튼 짧을 단자 써가지고 단일식물이라고 합니다. 모르겠다. 자, 붓꽃은 낮의 길이가 길어지고 밤의 길이가 짧아질 때 꽃이 핀다. 맞지? 국화와 같은 조건에서 꽃이 피는 식물에는 나팔꽃이 있다고 합니다. 나팔꽃도 있고 코스모스도 있고. 그 다음에 일부 동물의 경우 일조 시간에 따라 번식 시기가 결정된다. 오케이. 그거에 따라서 일조 시간에 따라서 동물들도 성호르몬 조절이 달라진대요. 그래서 낮이 길어지면 성호르몬이 분비가 활발해지면서 그때 이제 짝짓기를 하는 생물도 있고 밤이 길어지면 짝짓기를 하는 생물도 있는 거고. 답은 5번이고 4번.
잠자리는 여름에 햇볕이 뜨거워지면 풀잎에 앉아 꼬리를 쳐들고 물구나무를 선다. 이 자세로 있으면 햇빛에 닿는 몸의 면적이 줄면서 자 봐봐. 햇빛이 쭉 내려온단 말이야. 근데 꼬리를 이렇게 하고 있으면 햇빛이 이만큼에 닿지. 이걸 들면 요만큼밖에 안 온단 말이야 햇빛이. 그래서 들고 있다는 얘기야. 즉 빛의 세기가 생물의 행동에 영향을 준 거니까 작용이에요 반작용이에요? 작용이지 그치? 온도에 대해서 적응해서 일어난 거니까 작용. 사막에 사는 식물은 저수 조직이 그러니까 지금 온도 또는 빛의 세기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땅에서 올라오는 열이라고도 돼 있네. 지금 그것도 되겠지만 땅에서 오는 열이니까 이건 온도에 대한 얘기야. 그지? 지금 위에 그 잠자리 얘기 박스에 제일 마지막 문단에 보면 땅에서 올라오는 열을 적게 받는다고 돼 있으니까 이건 온도에 대한 얘기야. 온도. 기억은 저수 조직 물에 대한 얘기죠. 물. 니은은 뭐야? 툰드라에 사는 털송이 풀은 추우니까 온도 맞네. 바다의 깊이에 따라 이건 빛의 파장이었고 그 다음에 추운 지방에 사는 펭귄은 피하 지방 이것도 온도잖아. 답은 니은 리을. 자 이제 뒤에 넘겨 볼게요. 생태계 평형까지 오늘 끝내버리면 아까 전에 말한 대로 오늘까지 하면 이렇게 좀 무난한 내용은 끝나고 이제 다음 주에 조금 깊이 들어가는데 좀 어려운 거 들어가는데 지금 생태계 평형이라고 되어 있어요. 주고받는 거 합치면 다 뭐 균형을 이룬다 뭐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먹이 관계와 생태 피라미드, 먹이 사슬과 먹이 그물이란 말 나옵니다. 들어본 적이 있는 건데 조금 미세하게 다르죠. 먹이 사슬과 먹이 그물은 뭐야?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지 뭐. 뭐 해볼까 뭐 귀뚜라미가 있다. 귀뚜라미를 개구리가 잡아먹었다. 개구리를 뱀이 잡아먹었다. 뱀을 슈가 잡아먹었다. 뱀 못 먹어? 먹었어. 뭐 먹을 것 같아 나중에. 그렇다고 치면 이렇게 한 줄로 쭉 그려놓은 거를 먹이 사슬이라고 하고 귀뚜라미를 개구리만 잡아먹겠어? 응? 뭐 도마뱀도 잡아먹겠지? 그지? 이 도마뱀을 또 누가 잡아먹겠어? 뭐 담비가 잡아먹었다고 담비. 응? 쪽제비과에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나마 최상위 포식자에 속한데요. 근데 담배를 쉬워 잡아먹을 수도 있단 말이야. 그지? 이런 식으로 이거 말고 또 개구리가 귀뚜라미를 먹겠어? 뭐 개미도 먹겠지. 메뚜기도 먹겠지. 뭐 이렇게 가고 막 그리고 개미 먹고 또 개미를 애매한데 개미를 담비가 먹진 않겠지?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막 가는 거 여기 갔다가 또 여기로도 갔다가 여기로 갔다가 이렇게 복잡하게 나오면 먹이 그물이라고 한다고. 자 먹이 사슬 그냥 사슬 모양 한 줄로 쫙 이라고 써주시면 되겠고요. 생산자,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3차 소비자 여기도 나무, 나비, 거미, 참새, 최종 소비자, 독수리까지 써놨는데 이런 게 먹이 사슬이라면 먹이 그물은 복잡하게 얽혀 그물처럼 이라는 말 적어놓으시면 되겠죠? 도마뱀이 지네를 먹네? 집에다가 도마뱀을 키워야겠네? 지금 지난 봄에 도마뱀이 한 마리 나오긴 했는데 너무 작아서 요만했어. 지네보다 작았으니까 지네는 못 잡아먹겠지. 그래서 검색해봐. 그리고 사진 찍어서 그냥 이름이 도마뱀이야. 도마뱀. 딱 봐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한 도마뱀이더라고. 살려줬어요. 꼬리를 보아하니 꼬리를 한번 잘렸던 애 같더라고. 휴대폰에 사진 들어있어요. 자 아무튼 먹이 그물 생태계에서 생물들은 하나의 먹이 사슬에만 연결되는 게 아니라 여러 먹이 사슬에 동시에 연결된다. 그걸 먹이 그물이라고 한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생태계에서 에너지 흐름. 생태계에서 에너지는 먹이 사슬을 통해 유기물의 형태로 여기 봐 귀뚜라미에서 개구리로 개구리에서 뱀으로 뱀에서 싱으로 넘어간단 말이지. 이렇게 이쪽 넘어가는 거를 상위 영양 단계로 이동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렇게 유기물에 저장된 에너지는 각 영양 단계에서 귀뚜라미를 개구리가 먹는 과정에서 개구리를 뱀이 먹는 과정에서 생명활동에 사용되어 열 에너지로 방출되고 남은 건 내 몸에 저장돼 있다가 잡아먹히면 또 저쪽으로 넘어간다는 얘기지. 그지? 그래서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에너지 양이 감소한다는 얘기는
귀뚜라미가 예를 들어서 선생님들 집 뒷산에 귀뚜라미가 예를 들어 100만 마리 산다고 쳐. 내가 그냥 그러고서 나올 것 같아. 100만 마리의 귀뚜라미가 다 여기에 먹히는 건 아니잖아. 그 100만 마리의 귀뚜라미가 가지고 있던 단백질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개구리가 100% 다 가져가느냐? 아니지. 그럼 개구리가 가진 에너지를 또 얘가 100% 다 가져가느냐? 아니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귀뚜라미가 갖고 있는 총 에너지 양이 한 10,000 정도 되면 개구리가 가져가는 거는 한 100이나 되려나? 근데 뱀이 가져가는 건 한 20 정도 되려나? 근데 여기 가는 건 한 10 정도 된다고. 이 얘기를 써놓은 거야.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에너지 양은 감소한다라는 걸 써놓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 밑에 보면은 이제 물질의 이동 얘기 나왔는데 여기 써 있는 것들을 밑에 생태 피라미드를 가지고 한번 볼게요. 생태 피라미드. 뭐 밑에 복잡한 그림 뭐 태양에서 생산자로 1차 소비자로 2차 소비자로 이 얘기는 이미 얘기를 해버렸고 생태 피라미드를 한번 볼게요. 생태 피라미드를 설명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지금 써놓은 숫자도 그거랑 연결되는 숫자인데 지금 보니까 생산자가 가진 에너지 총량보다 1차 소비자가 가진 에너지 총량이 줄었지. 노란색 박스가. 그 위에 초록색도 줄었지. 빨간색 줄었지. 그지? 그래서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뭐가 된다고? 에너지 양은 감소한다라는 거였어. 그지? 그런데 여기 지금 써있지 않는데 에너지 효율이라는 개념이 또 있어요. 에너지 효율이 뭐냐면 어떤 단계상에서 전 단계,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말고 그 전 단계의 에너지의 양에서 현 단계의 에너지 양 곱하기 100을 하면 이걸 에너지 효율이라고 하거든. 퍼센트로 나타내는. 여기를 1번 단계, 2번 단계, 3번 단계라고 얘기 한번 해볼게요. 1번 단계에서는 에너지 효율이 뭐야? 전 단계 몇이야? 선생님 써놓은 바에 의하면 만이지 만. 현 단계는 몇이야? 100이지. 그럼 만분의 100 곱하기 100% 해버리면 몇 나와? 1% 나오지. 1%. 그지? 근데 2번 단계는 몇 나와? 100분의 20이니까 곱하기 100을 하면 20% 나오지. 마지막으로 3번 단계 20에서 10 곱하기 100을 해버리면 50% 나오지. 이게 원래 생태계에서 제일 중요한 거야. 이 먹이 사슬이나 먹이 그물 단계에서 보면 이렇게 상위 영양 단계로 넘어갈 때 넘어가는 에너지량은 이걸 이제 유동 에너지라고 하는데 유동 에너지량은 줄어들지만 상위 영양 단계로 가면 갈수록 에너지 효율은 점점 어떻게 된다? 높아진다라고 하는 개념이 생태계에서 에너지 흐름의 대표적인 그런 메커니즘이라고 보면 돼요. 그런 과정이 일어나는 것을 해석해보면 저렇게 된다. 에너지는 줄지만 효율은 높아진다는 얘기지. 알겠습니까? 자, 기억하시고요. 근데 문제는 저게 영양소만 그런 게 아니라 안 좋은 성분들도 그래요. 농약, 중금속 이런 것도 정말 이렇게 됩니다. 점점 농축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양소만 그런 게 아니라 안 좋은 물질도 저런 같은 결과를 나타낸다. 기억하시면 되겠고, 다음 페이지 이제 생태계 평형. 생태계를 구성하는 생물의 종류와 개체수, 물질의 양, 에너지 흐름 등이 안정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으로서 먹이 그물이 복잡할수록, 거기 줄 보세요. 먹이 그물이 복잡할수록 생태계 평형이 잘 유지된다. 그 밑에 보면은 먹이 그물이 단순하면 수리구멍이가 먹을 수 있는 게 뒤쥐하고 생쥐밖에 없어. 그지? 만약에 메뚜기가 사라지면 뒤쥐하고 생쥐도 사라지겠지? 그지? 이렇게 너무 단순해져 버리면 한 종이 어떤 알 수 없는 이유로 뭐 사라졌을 때 뭐 그냥 다 작살 나는 거야. 근데 오른쪽은 봐봐. 뒤쥐가 사라졌어. 메뚜기가 사라지면 생쥐하고 뒤쥐는 없겠지만 오리하고 뭐 작은 물고기 이런 애들은 또 다른 거 먹고 살 수 있잖아. 그죠? 그러면 이제 수리부엉 입장에서 볼 때 이제 쥐는 못 먹겠네. 없어졌네. 그럼 오리를 먹지 뭐. 도요새를 먹지. 이러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오른쪽에 그 먹이 그물이 복잡한 생태계에 뭐라고 써있냐면 밑에 특정 생물종이 사라져도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생물종이 있다. 그래서 생태계 평형이 잘 깨지지 않는다. 먹이 그물이 복잡하면. 그 얘기가 써있죠? 자, 이제 그 밑에
생태계 평형의 원리, 요거는 그냥 한번 과정을 쭉 한번 읽어보면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안정된 생태계에서는 환경이 변해서 일시적으로 평형이 깨져도 시간 지나면 먹이 사슬에 의해 대부분 생태계 평형이 회복됩니다. 그림 봐봐. 처음에 평형 상태였어. 근데 어떤 이유로 1차 소비자가 늘었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2차 소비자도 늘지. 2차 소비자 입장에서 볼 때 먹을 게 많아지잖아. 근데 2차 소비자가 너무 많아지면 나중에 또 어떻게 돼요? 지금 봐봐, 그림 보면 1차 소비자가 일시적으로 늘었어. 그럼 2차 소비자는 늘겠지만 생산자 줄겠지. 이거를 여기 생각해봐. 여기 봐. 벼, 메뚜기, 개구리 이렇게 생각해봐. 메뚜기가 어떻게 늘었어? 그러면 내가 벼를 막 다 갉아먹어서 작살 날 거 아니야. 근데 메뚜기 느니까 개구리들도 먹고 천지잖아. 어? 근데 시간 지나면 벼가 작살이 났으니까 결국 메뚜기도 또 줄겠지. 그럼 나중에 이거 없으면 또 어떻게 돼? 개구리도 줄겠지. 어? 그럼 또 메뚜기가 줄었으니까 벼가 잘 자라야겠지. 결국에 다시 평형이 이루어지고 이런 과정이 계속 반복된다는 얘기야. 응? 결국은 누구만 개입 안 하면 돼? 우리만 개입을 안 하면 돼. 근데 개입을 안 할 수가 없잖아. 그죠? 선생님네 집 근처에는 아까도 말해서 시골이라서 진짜 그냥 걸어서 한 2, 3분만 가면 논이 있거든. 응? 지난 가을에도 초가을에도 황금들녘이 쫙 펼쳐져 있는데 선생님이 좀 모든 풍경하고 좀 다르더라고. 예전에 살 때는 저 경기도 남쪽에 살아가지고 그쪽에도 논밭 있고 막 있단 말이야. 근데 거기서 본 논하고 조금 뭐가 다르더라고. 이게 뭐가 다른가 봤더니 저기 경기도 남쪽에 있는 안산이나 뭐 화성 쪽에 넘어가면 거기 있던 논하고 뭐가 다르냐면 거기 있는 논들은 논이 깨끗해. 잡초가 거의 없어. 진짜 벼만 쫙쫙 자라있거든. 그 추수기쯤 되면. 근데 선생님들 집 앞에 있는 논들은 중간중간에 잡초가 엄청 자라있어. 나중에 봤더니 원래 그 우리 지금 사는 동네가 농약을 안 쓰고 농사짓는 특구로 지정돼서 농약 쓰면 큰일 난다. 그러니까 농약을 안 치니까 잡초가 엄청 자라있는 거야. 중간중간에. 좋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자, 아무튼 그렇고요. 그 밑에 개념 속소 여기 1번은 그냥 여러 먹이 사슬이 복잡하게 얽혀 먹이 그물을 이룬다. 맞는 말이고 상위 영양 단계로 가면 에너지양 준다 그랬고 2번 틀렸고. 그지? 안정된 생태계에서는 생물의 종류나 개체수가 크게 변하지 않죠. 너무 막 2배, 3배씩 뛰는 일 별로 안 생긴다고. 먹이 그물이 단순할수록 생태계 평형이 잘 유지된다? 틀렸지. 가끔씩 보면 아프리카나 미국 같은 데 보면 메뚜기 떼 습격 막 이런 거 나오잖아. 응? 그거 같은 경우도 인간이 개입해서 생기는 경우가 많대요. 메뚜기의 천적이 사라져 버리니까 사람이 어떻게 약품 처리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메뚜기를 적절히 잡아먹어줄 애들이 필요한데 잡아먹을 애는 없다 보니까 메뚜기가 엄청 번식해버린 거지. 하늘 새까맣게 덮을 정도로. 그죠? 주로 아프리카나 이런 데서 많이 하잖아. 그런 짓거리. 본 적 없어? 가끔 공포 영화에도 메뚜기 때 막 나오지 않냐? 막 사람 몸 쫙 덮어버리고 막 으아 뭐 이러고 그런 영화 있어. 요새는 조금 니네한테는 그게 공포를 유발하지 않는 건데 옛날에는 막 사람이 어딜 수속 걸어가는데 개미들이 막 몸을 덮어버리고 막 개미가 살인을 하고 막 그런 경우도 있었어 옛날에. 곤충이 너무 많으면 무섭다는 얘기지. 그지? 자, 그럼 2번에 어떤 안정된 생태계에서 개체수 피라미드 얘기 나와 있는데 뭐 순서대로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역, 디귿, 니은, 다시 원위치 이렇게 돌아가겠지? 넘어가시고 다음 페이지 넘겨보면 이제 우리가 뭐 환경 변화에 뭐 자연 상태에서 생태계 평형을 유지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이 한계를 넘어서는 환경 변화가 일어나면 생태계 평형이 깨질 수 있다. 이 한계를 넘어서는 변화를 일으키는 게 주로 우리들이잖아요. 그죠? 그 밑에 얘기 나오죠? 자연재해, 서식지가 사라지고 먹이 그물에 변화가 생겨 이건 뭐야? 숲이 훼손된다든지 토양이 유출된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겠고요. 아까 말한 인간의 활동이 가장 대표적이죠. 무분별한 벌목, 뭔지 알지? 옥죄를 얻기 위해 무분별한 벌목은 숲의 생태계를 파괴하고 산림의 토양이 쉽게 침식되게 한다. 지금 선생님들 집 마당 쪽에도 마당으로 연결돼가지고 저쪽에 들어간 숲이 있는데 그저께 군청에서 와가지고 소나무 재선충 작업을 좀 해야 되는데 진입로가 여기밖에 없는데 차 좀 포크레인 좀 이리로 들어와도 되냐고 그래가지고 내가 들어와도 된다 그래놓고 이마트 갔다 왔더니 마당을 작사를 해놨어. 알지? 포크레인 바퀴가 탱크 바퀴잖아. 어?
그래서 나름 수년 동안 차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땅을 맨질맨질하게 했는데 그 포크레인 그 탱크 바퀴가 땅을 다 파헤집어 놔가지고 내가 지금 열받아가지고 사진 다 찍어서 보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마트 갔다 온 사이에 작업 나무 한 4그루 베고 그리고 간 거야. 저쪽에 보니까 숲에 덮여있던 게 다 흙이 다 드러나 버렸어. 뭐 거긴 그렇다고 쳐. 또 우리 집 마당에 잣살을 내는 거야. 그래서 내가 지금 와서 보라고 사진 막 찍어서 보내버렸거든. 근데 문제는 거기 지금 풀에 덮여있던 곳이 포크레인이 와가지고 해집는 바람에 흙이 드러나서 우리 집은 상관이 없는데 그 밑에 도자기 공방이 있거든. 도자기 공방인데 그 도자기 공방이 지금 비 많이 오면 산사태 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좀 생겼어. 진짜 이렇게 돼버렸어. 진짜로. 여기 사진 보여줄까? 사진을 보여드리면 가장 최근에 찍은 거라서 최근 사진이었어. 바닥이 포크레인으로 작살이 났고요. 바닥에 막 돌 다 드러나고 난리 났잖아 지금. 그리고 여기 원래 숲이었는데 나무 있었는데 이렇게 다 파헤쳐놨어. 맨땅 흙이 드러났잖아 지금. 나무도 몇 그루 베고. 이게 된다. 흙 드러나가지고 지금 아니 뭐 겨울이라 비 많이 올 일은 별로 없는데 비 오면 우리 집은 여기 있고 지인도가 이렇게 있고 여기를 파헤쳐놨는데 요 밑에 지금 공방이 있단 말이에요. 응? 여기 좀 급경사거든. 예전에도 산사태 한번 난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 이런 게 봐야 무분별한. 물론 소나무 재선충 때문에 또 하필 이거 작업하고 나는데 어저께 KBS 1TV에서 소나무 재선충 얘기가 나오더라. 또 9시인가? TV에서 연 47만 그루가 소나무 재선충에 뭐 피해를 입어서 어쩌고저쩌고 이게 나오더라고. 그래서 저거 어저께 우리 집 앞에서 한 건데 막 하여튼 뭐 그러면서 나무도 한 5그루가 속으로 뱉더라고. 근데 이제 그런 거야. 병충해 때문에 그런 거긴 하지만 그냥 숲을 개발한다고 막 다 잘라버린 경우 있단 말이야. 쓰이는 동네 되게 많아. 집 짓는다고 산 깎아버리고 막 이런 경우. 그 지금 승리 집 앞에도 앞에 뷰가 좋았는데 거기에 약간 전원주택 단지 생긴다고 산을 막 다 깎아놔가지고 지금 1년째 황토흙만 보고 있어. 마당에서 쫙 보면 옛날 산이 보였는데 다 흙이야. 그리고 중장비는 평생 보던 중장비를 1년 동안 계속 보고 있어. 눈만 뜨면 아침에 왜 알람 안 해도 일어나. 일요일날 왠 줄 알아? 포크레인 돌아가 소리가 윙 하고 납니다. 해만 뜨면. 자, 경작지 개발이 좋게 말하면 개발인 거고 인간이 자기 용도에 맞게 바꾸는 거지. 그지? 그럼 도시화. 이 도시화도 선생님 어저께 선생님 동생 집이 수원이라고. 수원 어딘지 알지? 수원. 들어봤지? 우리 집에 수원까지 멀긴 먼데 선생님이 어떻게 대치동 갔다가 거기 쪽 강남 쪽에서 수원은 별로 안 멀어요. 또 수원 넘어가다가 내가 예전에 살던 동네 옆 동네를 지나갔거든. 예전에는 큰 호수가 있고 그 주변이 그냥 공원처럼 돼 있었는데 어제 그 옆에 지나가다 깜짝 놀랐어. 웬 도시가 하나 만들어져 있더라고. 아파트 쫙쫙쫙 올라가 있고, 응? 그러니까 어제 한 저녁 7시쯤이었으니까 깜깜해서 불빛이 보이는데, 저기 백운 호수 있던데 아니야? 그 호수는 여전히 있어. 근데 아파트가 막 20몇 채짜리 쫙쫙 올라가 있고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아파트 단지로 바뀌었더라고. 저쪽이 막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 간판 보이고 막 난리도 아니더라고. 야, 저 뭐야? 저 산책로 없어진 거 아니야? 근데 보니까 호수는 그대로 있고 그 주변에 아파트 단지 생겨버리고. 도시화지 도시화. 근데 내가 보기에는 그냥 별로 썩 마음에 들어가진 않아. 자, 그 다음에 대기오염, 수질오염 얘기 나오죠? 그 밑에 인간의 활동에 의해 생태계 평형이 깨진 예를 한번 볼게요. 이거 되게 유명한 얘기야. 미국 얘기. 미국에 1905년에 카이바브 고원이라는 곳이 서부 어딘가에 있었나 봐요. 미국엔 알다시피 늑대, 코요테 이런 데 막 돌아다니잖아요. 그죠? 숲에서 막 비박하다 보면 막 곰이 나타난 사람들 해치고 막 그런 다음에 막 식량 훔쳐가고. 응? 사슴을 보호하기 위해서 늑대 사냥을 허가한 이후 사슴과 늑대의 개체수 변화. 늑대 사냥을 허가했더니 늑대 마리 수가 확 줄었지. 그랬더니 사슴 개체수가 엄청 뛴 거야. 숲이 초토화가 돼버렸대. 응? 거기 봐. 카이바브 고원에서 먹이 사슬, 초원의 풀, 사슴, 늑대인데 늑대를 사냥해버리니까 거기 세 번째 점에 1920년대에 와서 오히려 또 사슴의 개체수가 더 줄어버렸어. 그죠? 왜 줄었어요?
얘네들이 풀을 너무 뜯어먹다 보니까 먹이가 부족해서 얘네들이 죽어버린 거야. 그랬는데 사슴은 너무 줄어버렸는데 그러니까 평소에 지금 한 4 정도였잖아. 4 좀 안 됐잖아. 그지? 그런데 사슴 개체수가 거의 10까지 올라갔다가 오히려 어떻게 됐어요? 2 밑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숲의 생태계가 파괴돼서 늑대 복원 사업을 했대요. 여기는 안 써있는데 나중에는 결국 이게 자연적으로 회복될 기미가 안 보여서 늑대를 교배시켜서 태어나면은 숲에다 풀고 해가지고 늑대 개체수를 결국 늘렸더니 여기 지금 1935년까지밖에 안 써있잖아요. 다시 1970년대 80년대 와서 회복이 됐다 그런 얘기가 있어. 이거 옛날에 서프라이즈도 나온 것 같아. 의외로 서프라이즈 나온 얘기가 은근히 이런 게 많습니다. 환경 얘기. 또 저기 뭐 러브 커넬이라 그래가지고 그 토양오염, 화학물질로 인해 토양오염 돼가지고 도시가 작살이 나고 막 그것도 지금도 뭐 폐쇄돼 있다 이런 것도 서프라이즈 잘 나와요. 그 내가 소개 이런 거랑 연결된 거로 소개해드리면 갑자기 작가 이름 생각이 안 나네. 제목도 생각이 안 나네. 집에 있는 책인데. 어? 내가 나중에 한번 얘기해줄게. 제목이 갑자기 그 여자 과학자가 쓴 책인데 단어가 생각이 안 나. 얘는 내가 밴드에다 올려놓을게요. 책 표지 찍어서. 되게 유명한 책이라서 니네가 고등학교 올라가면 아마 거의 필독서쯤 될 거야. 생각이 지금 날랑말랑해서 안 나오고 있어. 야. 자, 오른쪽에 생태계 복원을 위한 노력을 한번 쭉 읽어보면 될 거고 이 정도 선에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에 문제 한번 풀어보시고요. 오늘 한 내용까지 다음 주에 또 시험에 내겠고 다음 시간에 이제 문제 남은 거 조금 풀고 나서 254쪽에 갈 테니까 거기 내용 좀 어려우니까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다음 시간에 뒤에 248페이지 멸치 얘기부터 할게요. 멸치를 해부해가지고 먹이 관계를 알아본다고 돼 있어. 자, 거기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어디까지? 안 푼 거 아까 우리 안 푼 거.